출발 중수라디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2부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G20 회의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시장 대응을 짜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D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핍니다. 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주 현재 팔아야 하는지 또 매수가 가능한지 하나대표증권 양경식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팀장과 함께 보험사들의 보험료 상승 가능성과 개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적은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 김재현 차장과 함께 5장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봐야죠.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대선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져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24% 오르면서 19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매도 물량을 내놨던 외국인이 오늘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25억 원, 외국인이 269억 원의 동반 사자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에 이어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6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51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현재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이 21억 원, 기관은 14억 원의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오늘은 27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미 대선이 임박하면서 이 위험회피 심리가 되살아나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역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불거지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환율은 50전 오르면서 109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혼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37% 빠지면서 주당 5,000원씩 떨어진 모습이고요.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3.51% 오르면서 주당 7,0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1.54%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2.31% 오르면서 현재 57,600원에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0.12%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25,600원에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 SM과 SK브로드밴드, 다음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현재 2%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21,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CJ ENM은 1.51%의 상승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현재 4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CJ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약보합권, GS홈쇼핑이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3.38% 오르면서 전일 대비 주당 4,9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연비 과대 문제로 급락세를 보였던 현대차 그룹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3.26% 오르면서 주당 6,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역시 1% 이상의 나란히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주가가 이 원전 가동 중단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텔레콤이 5%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와이즈파워와 디지털오션 역시 5%에 가까운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 테마주 주가가 또다시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는 동반 강세를 보이는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바른손이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4,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들생명과학 역시 4% 이상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AMP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12.34% 급등세 보이면서 상한가를 눈앞에 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이 7%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솔고바이오가 4.12%의 상승 흐름, 잘만테크도 좋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써니전자가 현재 3.86% 하락하면서 54,800원의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테마주는 이 단일화가 본격화되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가 3%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컴퍼니 역시 3% 내외의 하락 흐름, 이지 역시 2.41%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1,000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남해화학이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14.98% 하한가 나타내며 전일 대비 1,480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유진기업이 시멘트 사업을 철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기업 2.58%,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3,1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멕시코 칸쿤에서 G20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재정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그와 관련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틀간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내용을 보면 글로벌 경제는 이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하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하방 위험이 높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지난번에 유럽에서 마련된 위기 해결책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예산이 조달 문제가 이제 신흥국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더 중기적으로 재정을 더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시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긴축을 당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긴축은 지금이 아닌 2010년 이후에나 진행을 해서 국가별로 신뢰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을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사실 어떠한 행동도 시장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자라는 촉구하면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유로존의 그 금융 위기로 인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재정 절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결국 미국이 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재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대선을 겨냥한 상대편에서의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낸 거지. 이걸 가지고 미국 국민을 담보로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재정 절벽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이 올 거라는 것 또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재정 절벽은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갈 거다. 그렇지만 이 재정 절벽이 전에 유로존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제약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을 보니까 현재 지지율로는 그래도 오바마 현 대통령이 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또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일 경우 이 각각으로 그 결과에 따르는 그 증시 등에 미치는 영향들은 과연 어떤 것일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높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그 월가에서는 롬니 지지가 더 높습니다. 롬니 지지율이 33%나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오바마 지지율이 22% 됩니다. 거의 뭐 11% 이상 벌어지는데요. 월가에서는 롬니 씨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고 오바마가 되면 채권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금융위기 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시장에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양적 완화, 하나는 긴축이죠. 양적 완화를 피고 있는 미국은 주가가 2007년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몇 프로 남겨놓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긴축은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롬닛은 이 양적 완화를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롬닛이 양적 완화를 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롬닛이 됐을 경우에 이게 출구 전략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건 이제 주가의 영향이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왜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롬닛이 되면 일단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바마가 되면 채권시장은 활성화다. 그건 맞겠죠. 왜냐하면 MBS 모기지 채권을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주식시장의 악영향이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이 올라가는데 양적 완화를 지지하고 양적 완화를 끌어냈던 오바마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시장에는 더 유익한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롬니 시대에서 양적 완화를 약간 좀 문제가 돼서 출구 전략 쪽으로 간다면 독일이 힘을 받죠. 독일은 끝까지 긴축을 해서 시장을 자기네 살아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희생을 안 했던 독일 입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죠. 미국도 이제는 양적 완화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맞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세계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남았지만 뭐 미국의 어떤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니라 현재까지 한 3, 4년을 지켜봤을 때 양적 완화가 시장에 도움이 됐지 긴축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시장에는 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앞둔 오늘 밤 뉴욕 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 시장의 대응 방향을 짜봐야 될 텐데요. 특히 자동차 업종이 좀 어제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연비 과장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됐죠. 이거로 인해서 미국에서 그 소비자 중에 90만 명 정도가 그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대차가 연비가 도로에서는 1개월당 40마일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 27마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도심지에서 26마일이 되고 도로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39마일이 됩니다. 이게 정정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정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이게 뭐냐면 연비를 과장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1인당 약 88불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7,900만 달러 정도 되고 860억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바로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리콜이 안 될 확률이 높죠. 연비를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 계산한다면 좀 문제가 좀 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대차에서 빠르게 사과문을 냈고요. 또 시장에서 언론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딨냐. 만약에 꼬치꼬치 들어간다면 전부 다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것이 동정론이 일고 있죠. 그러고 본다면 이제 현대차도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PBR이 1이고 퍼가 지금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6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바닥을 디딜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사실 시장은 크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버티는 것은 있지만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때까지도 삼성전자 버텨서 다른 종목은 거의 다
초토화돼서 완전 손실이 컸던 상황인데 여전히 삼성전자 하나만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상승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현대차, 기아차도 최저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빅데이죠. 사실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내각 투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오늘 밤사이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결국엔 국내 옵션 만기, 수능 시험생들은 수능 시험 날이기도 해서 거래소 시간이 바뀐다는 거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부터 드리는 거는요. 오늘 시장은 지금 4포인트 내외로 상승을 했는데요.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240억을 사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운수장비 업종, 일단 어제 자동차 어쨌든 현대기아차 때리기에서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았던 날인데요. 외국인이 어제 800억 그리고 기관이 1,600억을 던졌었죠. 오늘은 외국인이 운수장비 업종을 사주고는 있습니다. 350억 사고 있고요. 기간은 약간 관망세입니다. 5억 정도 팔고 있고 어제 개인이 샀던 저가에 샀는지 많이 떨어졌을 때 샀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운수장비 업종을 하루 만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 330억 정도 역시 특징적인데 저는 개인이 오늘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운수장비 업종 어제 산 분들이 오늘 탈출하면은 잘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전에 물린 분들이 어제 하락분에 못 던진 걸 기술적 반드시 던져도 일단 물량 축소는 잘한다고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아차가요. 어제 공매도가 5위 안에 들었었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 좀 매수가 아침에 들어가는 게 쇼커버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또 공매도, 요새 대차장고 이런 쪽을 유심히 좀 대형주 쪽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또 계속 드리는 거는 현재 수급 상황, 코스피에서 현물 쪽 수급 상황 외국인이 오늘 250억, 기관이 160억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시장을 계속 관망하면서 파생, 결국 뭡니까? 선물 옵션 어떻게 보면 노름질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금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대형주를 같이 합성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2.6%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이 좀 많이 빠지고 의약품 업종이 좀 많이 빠집니다. 어제는 또 제약업종, 의약품 업종이 중소형 쪽에서 테바, 이스라엘이대, 제네릭 업체 그런 소식 사실 며칠 전부터 들려온 건데 어제 또 그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일 땐 그런 테마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제약업종이 그다지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강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좀 살펴보면요. 어제도 기관이 조금 소폭 매수했고요. 오늘도 8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32억, 어제도 개인이 소폭 매수를 했고요. 근데 코스닥 지수도 지금 516.98포인트입니다. 전일보다 한 1.8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 뒤에 화요일부터 진행된 상승이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가 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점이 일단 오늘의 시장 결국에는 수급이 별로 별 볼 일도 없고 사실 분석조차 별로 필요 없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일지요? 네, 일단은요, 외국인은요, 일단 돌아가면서 패는 거, 돌아가면서 매도 치는 건 또 우리의 전략이다. 잘 살펴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제는 운수정비 업종 때렸고요. 최근까지 음식료 업종 기간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때렸고, 오늘은 또 전기전자 업종, 어제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기간이면서 많이 땡겨 외국인도 좀 샀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던지는 업종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외국인은 선순환매로 대형주 하루는 자동차를 때린다든지 하루는 삼성전자나 LG그룹주에서 전기전자를 때린다든지 또 하루는 화학업종을 때린다든지 하면서 현물을 계속 고가에 파는 선물옵션과 어떤 병행되는 합성선물 전략을 좀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근데 이번 주 개인
개인의 특성이요. 옵션 만기주 아닙니까?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해서 보면은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매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매수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시장이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하면은 둘 다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그거를 노리면서 좀 최근에 먹은 개인들도 있을 텐데 아마 외국인의 양매도 플레이에 프리미엄을 많이 까먹는 개인이 더 많았을 거라 봅니다. 오늘도 양매수 20억씩 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인은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은 정말 외국인들은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걸까? 왜냐면 현대기아차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던졌잖아요, 사실. 그리고 좀 사면서 샀지만 대차장고로 늘렸고 다시 공매도로 나오고 이런 식의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을 사실 제가 표현하는 건데 기간에 빗대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도박이 아닌 본격적인 진정한 투자를 위한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 교체 18당 당대회가 일주일간 열리거든요. 뭐 거의 예상대로 시진핑 리커창 시대가 중국에서는 열릴 겁니다. 시진핑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그동안에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 부양책을 썼다면은 시진핑은 내수 부양책을 쓸 사람으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 그동안의 경제 정책과 어떤 게 변화될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가 되든 논리가 되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 정책으로 내놓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로서 높은 입장에서 환율적인 변화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결국엔 투자 전략을 앞으로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양적완화 미국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가장 추천으로 좀 말씀드린 게 사실 정유업종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달러가 약세되면은 유가는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이런 원자재들이랑 그런 것들은 될 것이다. 오늘 뭐 GS가 탄력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사실 근데 종목별로 요새 보면은 외국인이 땡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기관이 땡겨서 올라갑니다. 결국엔 단기적인 수익률은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은 사실 시장에서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도 저는 매수하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가대낙폭 업종을 매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급을 봐야 되면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결국엔 뭡니까? 다가오는 이벤트 분명히 오늘 이후에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벤트가 단순히 G2의 국가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그리스 어떤 내각에서 투표 물론 당연히 다수당이 투표 처리, 가반 처리하면서 될 겁니다. 그리스도 부두 처리는 안 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서 결국에는 어떤 정책 변화가 바뀌는지 그런 게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인 날 변동성을 지난 10월물처럼 변동성의 극대화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게 상당히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물 시장도 사실 적극적으로 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쉴 때 쉬어서 낚을 건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가 격언 중에서도 하여튼 곰의 스킨을 벗기기 전에 곰을 잡아야지만 곰의 스킨을 벗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영문 속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말이 뭡니까? 의미하는 게 결국엔 어떤 낙관론 그러니까 어떤 소식들 이벤트를 앞두고서 지나친 낙관론도 비관론도 사실 옳지 않고 좀 관망을 하고 그 추세를 본 다음에 사실 곰을 잡아도 된다 이런 말인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항상 리스크 관리는 되는 법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대형주로요. 만약에 매달 1, 2%씩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현금을 항상 확보를 했습니다. 한두 번씩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그래 1년이면 연간 수익률은 1, 2%였으면 10에서 20%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 총 자산에서 깨지지 않고 10%를 연간 낸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 해보신 분은 많이 알 겁니다. 잡주나 테마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수익률이 안 차시겠지만 리스크도 큰 법이고요. 그런 투자 전략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런 거를 저는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거니 좀 관망하는 자세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시지 마시고 좀 그런 투자 전략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목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과 또 관련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리서치 센터 이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월스트리트 여론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 1%포인트 정도 간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대선 당선자, 과연 누가 되어야 우리 증시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까요? 당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가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롬니의 당선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방송에서 이제 미국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테마주를 보면 제네릭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롬니는 원자력 발전, 자원 개발 관련주 등으로 분류를 하던데요. 자, 오바마 롬니 관련 수혜주, 이 종목들을 보유 중일 경우나 또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과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장 큰 정책적인 골격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에너지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금융 쪽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쪽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IT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책들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권 4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랠리를 보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다시 슬림화시키는 작업들이 대선 이후에는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표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보유하셔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랐던 주변에 있는 그 2등이나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Q3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Q3 조기 종료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결과 이후에 과연 Q3 정책에는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존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롬니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지상에서도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만은 양적 완화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면 양적 완화가 결국에는 미래의 인플레를 유발시킬 뿐 경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롬니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QE3는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리먼이 파산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 양적 완화 QE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이 롬니 후보가 될 경우에는 심각한 영향을 중단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롬니 후보의 당선들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가장 반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 대선 결과 이후에 투자자들의 체크 포인트와 전반적인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제 일단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관련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록 그 호재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재선 초기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큰 과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알고 계시는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재정절벽에 관련된 이슈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시에는 상당히 마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재정절벽이 좀 부담스럽다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정도의 성격은 있겠지만 제한적인 성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예측보다는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학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 대비 각국의 외환 움직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원화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 흐름과 함께 내수주 강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봅니다. 한국거래소가 소액 주주가 있는 912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말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주가를 집계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적은 종목일수록 주가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 이율 구조를 8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보험사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주까지 함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환율 흐름에 대해서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분석해 주시죠. 예, 그 미국 대선과 환율 그리고 내수주하고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내수주의 강세에는 원화 강세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화 강세의 흐름에 그 변곡점이 미국 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외환 시장에 한 가지 그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예전에는 이머징 마켓 대 미국 달러 혹은 뭐 아시아 통화 대 미국 달러 이래서 그 통화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각 나라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띈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재정 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헝가리, 중국같이 이제 재정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강세가 되고 있고요. 그 인도나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 같이 이제 약세가 되는 데는 같은 이머징 국가라도 그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환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통화가 얼마나 편하게 이제 교환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그 거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글로벌리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국인가 혹은 적자국인가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는 국면에서도 이익을 내는 회사와 못 내는 회사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경기 둔화가 될 때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다가 그 경기가 개선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게 되면 경기 개선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대형주들이 그 시장에 복귀하는 것처럼 그 외환 시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율 시장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는 그 환율의 움직임이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비중이 적은 종목일수록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집중하게 될 내용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개인 비중이 적은 기업은 주가가 더 올랐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75%인 종목과 그리고 소액주주, 그래서 즉 개인 투자가들이 지분이 25% 미만인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을 구분을 해봤더니 그 소액주주 지분율이 25%인 종목들은 68.9%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고,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75%인 종목들은 31%의 상승률을 보여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적은 종목들이 훨씬 더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그 종목들이 그 수익률이 낮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개미 투자가들의 어떤 정보가 느려서 그렇다. 혹은 이제 주식 매매가 느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가를 본 다음에 관련 투자 정보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그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에 대한 어떤 정당화된 논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긍이 되고 또 상승에 대해서 할 말도 뭐 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접하게 되면서 나름 거기에 납득이 되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수익률이 높지 않다거나 아니면 매수한 가격 근처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맴돌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좀 아리송한 부분들도 있고 회사가 그렇게 믿음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만 사놓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조금만 사놓은 그 주가는 이제 잘도 오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을 깨야 투자의 이제 효율과 효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주가를 먼저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내리면 내린 이유가 있고 이제 오르면 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뒤늦게 수긍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뒷북치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어떤 성공에 투자한 어떤 투자에 성공한 그 투자의 대가라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자신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철학에 맞춰서 투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보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 이율 구조가 8년 만에 전면적으로 고친다고 하죠. 표준 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돼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표준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사에서 고객으로 받은 돈을요, 운용을 하게 되면 그 예상되는 그 정부에서 예상하는 그 그 퍼센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그 보험회사들은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자꾸 내리니까 그 어떤 고정 금리를 제시했던 보험사들은 이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요번에 이제 표준 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표준 이율이 낮춰지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보험사들은 그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2차 역마진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2차라는 것은 이제 이익률의 차이, 그래서 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객한테 주는 이자하고 자신들이 이제 채권을 운용해서 버는 이자하고의 차이에 어떤 역마진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려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표준 이율이 1% 하락하게 되면 보험료가 10에서 15% 정도 오른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험 표준이율을 0.5% 정도 올리게 되면은 보험료는 아무래도 5에서 한 8%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돼야 그 장사가 잘 된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보험업은 수익 내기가 점점 만만치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험업에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보장형 보험이 많은 화재 보험 업종을 이제 생명보험 업종보다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생명보험 업종은 이제 고정금리 상품이 많다 보니까요. 금리를 보장해줬고, 그런데 그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금리는 시장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보험회사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어떤 시장의 보험업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서 그 고정금리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 회사보다는 그 보장형, 그래서 암보장이나 뭐 사고보장 같은 보장형 보험이 많은 화재형 보험 업종이 그 투자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현 차장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고요. 지금 우리 시장 개장 초하고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1912포인트 그리고 516포인트로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이 4.28, 1.6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등 오늘 뭐 움직임이 전반적인 움직임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듯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예, 심리적 지지선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의 대선을 놔두고 일주일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 비슷한 흐름인데요. 지난달부터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30포인트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자금의 유출입이 작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박스권 내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우는 분명히 1900에 대한 심리적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 2달간 1900 이하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왔던 점을 떠올려보자면은 지금 다시금 매수 유효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관련주까지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어제 이제 대선 후보별 각각 수혜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대선 후보의 공통된 수혜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최고의 공통된 수혜주는 셰일가스가 될 관련이 높습니다. 일단 에너지 부분에 서로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롬니와 오바마 모두 공통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격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의 예산안 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세아제강, 스틸플라워, 상강 M&T, BHI, 성진지오텍, 성광밴드, 화인텍, SH에너지화학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장세가 지속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와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주의 법인세 강화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 있는 회사들의 본국 송환을 좀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자국 내 일자리 창출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공통된 부분 중 한 가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었던 혜택을 좀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좀 창출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비슷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증시의 대표주도 역시나 중소형주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중소형주 내에서 나오는 대표주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대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전후의 역사적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로 대선 전후의 주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쉽게도 항상 대선 전 6개월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올해 미국 증시 최고점을 그 6개월 전에 보여주었죠. 실제적으로 시황과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증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에는 일정 부분 주가는 소강 상태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각 후보별 수혜주는 12월까지는 상승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중소형 장세 지속 예상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에 주목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형주의 상승은 언제쯤부터 유효한 것인지, 특히 이제 대형주 하면 자동차 업종을 뺄 수가 없는데 오늘 반등을 꽤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함께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빠졌던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경기가 꺾이면서 실적이 약간 불안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파업을 한번 겪었었죠. 그 세 번째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대비 우리 차에 좀 경쟁력이 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저께 연비과장 악재까지 뭐 3중고도 힘든데 4중고까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일단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대형주들의 낙폭이 심하다가 하루씩 올라오는 이 반등에 속아가지고 섣불리 매수하셨다가는 조금 쉽지 않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으로 OCI 같은 경우에도 5%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상황이 아니라 내일 이제 오바마의 그 대선을 앞두고서 관련주들의 좀 올라오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지금 환율과 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경기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1등주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일정 기간 좀 보유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수가 유효하겠지만 좀 한두 달 내에 내가 단기로 조금 보고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요? 예, 인전 8일날 이벤트를 앞두고서 KG 모빌리언스 준비를 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사업과 신용카드 PG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결제 사업은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정손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로서 1인당 월 30만 원씩 가능하고요. 휴대폰 요금이 합산 청구가 되고 지금 국내 점유율은 한 50% 정도로 단알가 90%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 기기 확산과 홈쇼핑, 학원, 배달 등 실물 상품으로 결제 영역 확대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성장이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불과하고요. 1일당 월 결제 한도가 30만 원 중 현재 월 사용 금액이 만 원에서 2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4%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12년도 가이던스는 매출액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예상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150억, 전년 동기 대비 16.3%, 순이익은 110억,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단기에 굉장히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모빌리언스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 연달아 치고서 조정을 보였을 텐데 그때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일 때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차트가 전고점을 뚫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8일날 이제 스마트폰 직불 결제를 앞두고서 목요일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 보유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요일까지 장중에 좀 저점을 노려서 들어가셨다가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4,000원 정도 부분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6,7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김재현 차장님으로부터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출발 칭수와에도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내일쯤 나온다니까요. 그 윤곽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